네, 방금 소개받은 최동호입니다. 처음 이 강연을 박래현 대표가 얘기했을 때 이거 아직 내가 말할 상황이 아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내 고향이자 수원에서 세계문학, 특히 한국문학의 한 정점을 찍은 한강의 문학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2011년에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문희인들이 노벨문학상 얘기는 많이 했고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보고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 유인물 아마 아까 조선일보에 그때 당시 상황을 보도한 거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기로 노벨상에 대해서 한 서너 차례 강연을 했고 그리고 제 문학의 방향도 세계성의 관점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벨상이 준 우리에게 어떤 낯선 충격 그리고 그 당혹감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후유증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항상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고 한강이 처음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 부커상, 요새는 부커상이라고 합니다만 인터내셔널 부분의 수상자가 되었을 때 저는 간단한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프로페서 동호체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만찬에 초청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청장만 해도 한 10장 정도의 초청장, 일주일 동안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 좀 크게 확대할 수 없을까요? 여기 어디 제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저 같은데. 스웨덴 국왕과 여왕비가 있고 제가 요 아주 지근거리에 제 바로 앞에는 여왕의 비서실장인 공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이 여왕의 경호실장에 앉아 있는 지근거리에서 불과 한 10m이나 거리에서 노벨상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모여든 천여 명이 한꺼번에 식사하는 이 만찬장, 아주 유명한 만찬장이죠. 역대 수상자들입니다. 여기 가와바다가 있죠. 1968년인가 그 9년에 받았습니다. 그 옆에 솔제니친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어디 오해 겐사부로가 있습니다. 가와바다에서 오해까지 가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동양인으로 최초로 받은 사람은 타고르죠. 1912년 전 동양인은 서양에 대한 열등감을 실천해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환호했고 제가 공부한 한용우는 이 타고르 노벨상에 대한 특집을 자신이 발간하던 잡지에서 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좌석 배치이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당시 노벨상 수상자 이분은 반신 뇌경색으로 반신 불수가 되어 있고 이분이 부인이 대신 수상을 했고 부인이 읽었던 시는 아까 나눠드린 그 조선일보에 쓴 그 기사 중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장에 앉아 있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좌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스웨덴 국왕이고 이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반신불수가 됐기 때문에 앉아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트메르라는 이 시인입니다. 스웨덴 국왕이 직접 왕을 시상을 하니까 노벨상 시상식은 전 국가적인 행사이자
세계적인 지성의 축제다. 저는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벨상이 수상식 전야에 부른 그 음악회입니다. 여기 보면 노벨 프라이즈 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그날 그 북극의 목소리를 가진 이 테너가 노래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노벨상 심사위원장입니다. 심사위원장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은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일 거고 이번에 한강에 가서 그 사진을 찍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에 노벨 문학상과 한국 문학상이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프랑스계 중국 망명 작가죠. 가오징젠이 영혼의 상을 산으로 2000년도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때 여기 이분이 수상한 다음에 수원에 와서 제가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혼의 산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문화대혁명을 다룬 작품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벨상 위원회에 항의 전서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체제를 부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팝송 가수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의 주장은 그 밥 딜런의 노래가 어떤 시보다 문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벨상을 줬고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대학에서 강의되고 연구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와 대중문화의 물결을 수용하면서 늘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이미 120년 동안 문학상을 운영해 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 수상 선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긴 흐름에서 보면은 언제나 일관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떤 국가나 단체가 항의하고 그런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체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2016년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의 맨 부커 인터널상에 수상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19년도에 스페인의 산 클레멘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한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년 더욱 힘차게 나가서 아시아 첫 노벨 수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벨상에 대한 수많은 이 뒷얘기들이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을 심도 있게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채식주의자가 왜 외국인들의 눈에 들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작품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나온 뉴스들을 거의 다 점검해 봤습니다. 어제 데보라 스미스가 YTN에 보낸 짧은 소감문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를 더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광주 사태를 다룬 소년이 온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유익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도약하는데 첫 관문을 열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이 서양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학 작품이라고 인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저는 세계 문학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한국 문학,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
50년 반세기의 수건을 풀다. 이것이 저의 얘기였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이 세 편의 독립적인 중편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일부는 채식주의자, 영예를 음식 먹는 거, 육식을 거부하는 영예를 관찰하는 남편의 화자가 되어서 소설됩니다. 제2부는 몽고 반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몽고 반점이라는 것, 이것을 저는 이 작품의 매우 중요한 모티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몽고 반점에서 시작된 이미지들이 끝내 이제 그 형부와 육체적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몽고 반점이라는 이것이 식물적이며 몽환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3부는 이제 그 이후에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한 이 영예가 점점 말라 죽어가면서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말라 죽는 이런 변신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소설은 외부의 폭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저항하며 맞서다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무가 죽어가는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괴하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5월 22일 세계일보에 제가 과감하게 한국 문학의 수건을 풀다, 이런 타이틀로 간단한 컬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소설이 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다음 세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서구의 문학사적 흐름에서 채식주의자를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에코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이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어떤 남성 중심의 폭력적 강압에 억눌린 한 여성이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육식을 포기하고 마침내 모든 먹는 것을 포기하여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괴하고도 몽환적 문체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시적인 문장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시적이라는 말은 본문 속에 써놨던 얘기입니다. 이 금식의 문제, 부정의 어떤 인식은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 카프카라는 이 작가입니다. 이 웬만한 문학을 했던 분들은 다 읽는 이 카프카의 변신 얘기입니다. 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았던 그레고리 잠자는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직장에 나가기 싫을 때 카프카라 변신을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설은 그렇게 게으른 소설 얘기는 아닙니다. 극한의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을 하고 그것이 마침내 버려지고 죽는 과정 얘기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변신 얘기는 좀 서양 문학에서도 이 기괴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카프카의 이 마지막 작품 단식광대라는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먹는 것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굶어 죽는 광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광대의 얘기는 카프카가 죽기 직전까지 그 소설을 다듬으면서 마치
소설가의 운명이 또는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 단식광대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정의 정신, 이 거부의 정신, 이 금식의 정신이 뭐냐? 근데 여기서까지만 얘기하면은 얘기는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근데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름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멜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멜빌은 백경이라는 고래 얘기를 쓴 작가입니다. 근데 멜빌은 살아있을 때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백경을 써서 대작을 썼고 자기로서는 세계 최대의 소설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 소설을 알아주지 않았고 이 소설은 해양 소설로 분류돼서 문학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럴 때 멜빌이 느꼈던 허탈감과 좌절감, 그리고 작가라는 게 뭘까? 이럴 때 멜빌은 이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을 씁니다. 필경사 바틀비는 월가에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때는 전부 필경을 했죠.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1970년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 신문 자료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노트에 베껴 써서 논문을 쓰던 그런 시절입니다. 특히 바틀비가 쓰여지던 1853년 미국의 월가에 주식이 생기고 자본주의가 횡행할 무렵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필경사 바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택한 한 인간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I would prefer not to라는 이걸 좀 베껴 써라 하면은 이런 말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버려지고 감옥에서 굶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멜빌은 이 바틀비가 또한 자기의 운명과 같은 작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탁월한 작품을 써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바틀비와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의 변신의 원류가 이제 그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고, 이것을 매개해 주는 것이 단식 광대고, 이러한 단식의 문제가 서양 문학에서 논의되고 한 커다란 흐름과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런 문맥 속에서 한강의 작품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도 이미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 익숙돼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자기 존재 증명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평론에서도 늘 그래왔습니다만, 모든 유의의 행위를 거부하는 사유는 동양의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3.1운동,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죠. 인도의 간디가 전개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 이 모든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의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무저항이 갖는, 무의자연이 갖는 이 엄청난 힘이 결국은 우리의 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방되는 힘 찾았고, 또 인도가 영국을 물리치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흑인 인권이죠. 루터 킹 목사도 1959년에 인도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그 인도를 찾아간 이유는 본인이 택한 비폭력 운동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 흑인 인권 투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콤 X라는 폭력 노선을 강경파가 있었고, 이 루터 킹은 이 비폭력 운동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이 생겼겠죠. 그래서 말콤 X는 너는 타협주의자다. 너 같은 방법으로는 흑인 인권을 쟁취할 수 없다. 흔들릴 때 영국 대영 제국과 맞서서 그것을 물리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간디를 찾아가고 돌아와서 확신을 갖습니다. 자신의 인정차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행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때 1963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노예를 해방한 사람이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명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루터 킹이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무장 행진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흑인 공동체를 휩쓸고 있는 경이롭고 새로운 투쟁은 인도를 방문하고 그가 확신하게 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의 인권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자인 청년에 의해서 총격에 맞아서 죽었죠. 그러나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으로 인해서 흑인들은 이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대우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동양의 사상가 중에서 특히 노자, 서양의 많은 문인과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서양의 그 붓다가 되고 싶다고 했고, 하이데거는 노자의 책을 옆에 두고 애독하면서 20세기 최대의 철학적인 명저라고 하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심오한 톨스토이와 카프카, 톨스토이도 노자를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애독한 책 중에 하나가 노자입니다. 톨스토이가 노자를 읽었다? 얼른 연결 안 되죠, 잘. 그러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카프카, 노자를 애독하고 그 심오한 사상의 깊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카프카는 노자를 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노자가 발신자가 되어 카프카나 또는 이 멜빌에 영향을 주고, 카프카를 매개로 한국의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의 관계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세계 문학의 맥락을 짚어보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그 육식 거부 나무가 되는 이 과정은 서양 문학사의 이런 흐름이고, 이 서양 문학사의 원천은 동양의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이고, 어린애가 되라는 노자의 끝없는 반문과 주문은 이런 분들에게 깊은 영향을 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노벨상이 발표됐을 때 한강은 한국의 카프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근원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런 이야기로만 하면은 1차적이죠. 카프카 변신 읽어본 사람은 뭐 한강 변신 얘기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요 카프카의 변신은 변신이지만 벌레로 변해요. 동물입니다. 동물. 한강의 변신은 식물이에요. 식물적 이미지로 변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 식물적 이미지의 원천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몽고 반점입니다. 몽고 반점이라는 소설이 없었다면 한강의 소설은 단순히
카프카를 흉내낸 소설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몽고 반점의 이 종족적 뿌리를 상징하는 몽고 반점을 독창적으로 변형시켜 자신의 소설적 미학을 성취해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설 인용문이 있습니다만 잠깐 읽어볼까요? PPT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몽고 반점 얘기를 할 때 참고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식주의자에서 세 편의 중편 중에 중편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몽고 반점이고, 사실은 한강은 몽고 반점을 쓰기 전에는 유망한 작가였지 그렇게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한강은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독특한 상상력과 시적인 문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작가로 평가되었고, 몽고 반점이 이 세 편의 중편 채식주의자, 나무불꽃, 몽고 반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몽고 반점 소설한 부분을 약간 읽어보면 약간 멍이 든 듯 또한 연한 초록빛의 분명한 몽고 반점이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 무관한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아마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한강도 아마 몽고 반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느껴졌을 거고, 우리 한국인의 아마 80~90%가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몽고 반점을 식물적 이미지로 발견하면서 여기서 그 몽고 반점의 그림을 그리고 상상력을 전개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고, 그리고 이 영해는 그 형부와 그 책 속에서는 육체적 교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 영해의 나신에 꽃을 그리고 문신을 새기듯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모두 몽고 반점이 촉발시킨 미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 변신의 과정은 한 번만 나타나면 이게 우연이죠. 그러나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완전히 이제 음식을 거부해서 죽어가는 뼈만 남은 이 주인공, 뼈만 남은 엉덩이 가운데 또렷이 찍힌 연두빛 몽고 반점에 그녀의 시선이 머문다. 이거는 이제 이 영의 주인공의 언니의 시선입니다. 그곳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 있던 꽃들의 형상이 아득하게 그녀의 눈을 가렸다 사라진다. 하나의 환상이죠. 환상. 몽고 반점이 매개로 전개된 환상입니다. 이 몽고 반점은 아득한 시온의 근원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이미지였고, 그것을 식물적으로 변형시켜서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몽고 반점 위에 그려진 꽃들의 이미지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환각처럼 사라진다. 덩굴처럼 알몸으로 엉켜있던 두 사람의 이미지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꽃과 잎사귀로 푸른 줄기들이 덮인 나무로 변신한다. 그들의
이건 이제 이 한강의 문장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몸짓은 흡사, 사람에서 벗어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에로틱한 소설로만 읽으면 이 구절이 포착이 안 됩니다. 그걸로부터 벗어나오고자 하는 이 몸부림, 거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꿈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강은 소설 속에서 주술성을 불어넣습니다. 한강은 약간 샤머니스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꿈이었는지도 몰라.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은 도로변의 나무들은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 불꽃들을 쏘아본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몽고반점이 마침내 초록빛 불꽃으로 변신한 거죠. 이 불꽃의 변신 과정, 작가가 설정한 몽고반점의 내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얘기가 또 이 서양 문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이 오비드가 쓴 변신 얘기에 보면은 아폴론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거부한 다프네가 도망치다가 강의 시인 아버지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폴로의 신의 손길이 이 여인을 붙잡으려 할 때 나무로 변신합니다. 이 이미지는 좀 전에 몸짓은 흡사 사람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아폴로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나무가 되는 다프네하고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양인의 신화적인 상상력 속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소설 속에 용해시켜서 그것을 몽고반점으로 만들어내서 세계에 알린 것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읽어야 이 소설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읽고 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 문학의 겉껍데기만 읽고 아직도 한국 안에 머무르면서 서로 도토리 키대기 하고 누가 잘 쓰느니 못 쓰느니 이루고 있는 세계성을 갖지 못한 문학이 된다는 거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된다는 것은 서양인들이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의 전개와 구성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의 소설가들은 한국적인 얘기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수없이 얘기했고 훌륭한 작품도 많고 작품의 수준에 있어서는 높은 위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지 못한 거죠. 이것이 한강이 20세기 후반의 한국인들의 문화적 열등감 중에 하나였던 세계 문학의 관문을 뚫게 만드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다프네 얘기, 이 변신의 얘기는 그 그리스의 신과 인간의 사랑과 변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사자와 같이 되거나 맹수와 같이 되거나 또는 그 거인이 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인간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맨날 나는 게 만약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가겠다. 새의 이미지가 되고 싶은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변신의 이미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도 물론 그런 상상력이 있죠.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이 깃들어 있는 자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서 스파르타 왕비 레다를 유혹하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헬레네이며
절대 권력을 지닌 신과 아름다운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죠.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나온 세계 문학의 첫 장을 장식하는 것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과 문맥의 전후를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식주의자 구성에 있어서 카프카의 변신과 단식광대를 새로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 아마도 이걸 풀어나가는 것은 한강이 지닌 이 독자적인 문장, 이 작품을 읽어보면 주술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고 상황과 이 사건을 밀도 있게 서술하는 시적인 문장도 있습니다. 그 원점에 몽고반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종족적 뿌리로부터 그의 문학적 상상력이 우러나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서의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켰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서 몽고반점은 채식주의자의 구성과 발상에서 심원한 상징이라고 해석된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소재를 깊은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발효시켜서 동서문학의 상상력이 만나는 보편적 명제와 전맥시킬 때 비로소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적인 것을 아무리 한국식으로 말해야 서양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와 과정이 그들의 로고스 속에,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같은 것들이 서양인들에게 받아들이고 흑인 인권 투쟁을 하고 간디가 영국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조선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강한 것을 강하게 부딪히면 거기서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약자는 승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약자가 승자를 이기는 방법은 무저항 운동으로, 비폭력 운동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계문학의 차원에서 채식주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 문학이 나아갈 방향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학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체험과 자신이 설정한 테두리 범주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완강한 틀을 깨트리고 나간 것이 한강의 소설이며 그의 문학적 상상력의 확장을 세계성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벨상 후보들이 자칭 타칭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무산되고 저는 한강이 가장 강력한 노벨상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측을 했고 제가 관계하는 호암재단에서도 한강한테 한국의 노벨상이라는 호암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아직 젊다. 좀 더 두고 보자. 그래도 지난해 이제 한강이 호암상 수상자가 됐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노벨상을 받게 됐죠. 물론 한강은 채식주의자만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강은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채식주의자를 쓴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히라버 시간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또 서양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뭐냐면은 이 시력을 잃어가고 청력을 잃어가는 두
장애아들이 만나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그들이 배우는 언어를 히라보로 상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히라보 이전에도 한국의 그 전통적인 사람들 말로 하자면은 홍산 문화 시절에 7,000년 전에 한국이 중국을 지배했다.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는 현재 세계 지성에 어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초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이 동서문학의 상상력의 교차와 세계성, 한강이 세계적인 관문을 넘어서는 천머리의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채식주의자 읽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실험적이고 기이한 극단의 소설입니다. 제가 다시 이 소설을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읽기 불편해요.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평이하거나 읽기 쉬운 소설은 아닙니다. 소재 자체는 흥미롭고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서술하는 방법은 쉽지 않았어요. 이 말이 이제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첫 작품 채식주의자를 쓰던 시절에 한강은 그 타자 치기가 힘들었어요.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타자를 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필사를 했고 그것을 학생한테 부탁해서 타자를 쳤고 그것을 다시 자신이 볼펜으로 찍듯이 고쳐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참 정말 끈질긴 작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몽고 반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무 불꽃이 나오면서 이 삼부작이 이루어내는 이 그 기이하고 극단적이고 그러면서도 독자적이고 그러면서 서양 문학의 흐름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세계화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그린 장편 히라보 시간, 이것을 히라보로 제목을 했다는 것도 흥미롭다는 겁니다. 서양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죠. 히랍이 그들의 근원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이 아니라 역사 사건을 다룬 소녀이 온다, 착발하지 않는다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집단과 역사의 문제로 자신의 영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론이 있죠, 지금. 그러나 한강이 채식주의자 하나만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은 특이하고 서양인들에게 비로소 한국의 작가 한강의 이름을 알렸고 그 작품이 외국의 중요한 문학상을 2개나 수상했지만 아직은 노벨상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히라보 시간 요거를 매개로 그 다음 장편 소설로 나간 것이 한강이 그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이제 세계 문학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뜨리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호모 얘기는 이제 인류 이 문학의 시작이고, 14세기 단테가 쓴 신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한국 문학의 미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테를 서양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칩니다. 그 이유는 단테는 정치적으로 망명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말로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명의 전통과 기독교 문명을 합해서 통합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저는 너무 안에 머물러서 여기서 뭐 도토리 키대고 뭐 누가 좀 더 유명하냐 누가 조금 더 팔렸냐 이런 얘기로 하면은 이거는 근시안적인 태도고 단테를 생각해봐라.
또는 카프카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걸 생각해 봐라. 카프카 변신 얘기는 또다시 저쪽 남미 문학으로 넘어가서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마르케스의 변신 얘기는 근친상간으로 원숭이 꼬리가 달린 사람이 나타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동물적 이미지의 변신이죠. 근데 한강의 특별한 상상력은 몽고반점이라는 이 푸른 식물적 이미지를 통해서 식물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것이 채식주의자라는 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K-팝과 이런 것들이 밑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쿵쿵 울려 죽이니까 이 힘이 노벨상 수상까지 간 거죠. 처음에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아시아 첫 여성 작가라는 것을 강조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점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또 강조하면 그것은 안티 페미니즘이 되죠. 작가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얼마나 나아갔냐, 동서문학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얼마나 표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문학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는 단테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생각해 보고 싶고, 저는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요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보죠. 이것은 이제 지금 좀 빨리 나왔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날 한강이 호암상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 많이 본 사람이죠. 지금 이분이 한강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한강 어머니고 이 사람이 한강 아들이에요. 이 개인적인 사진이 될지 몰라서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걸 공개하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더, 한강 여기 있죠. 호암상 행사. 문학평론가 정과래 씨가 여기 있고, 시인으로서 유명한 나이덕 씨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몇 달 전에 봤는데, 몇 달 후에 한강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되리라. 그러나 금년에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또 문학적 평가가 따라야 된다. 주변적인 얘기로 이것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테마를 한국 노벨상과 한국 문학의 세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서양 문학에서 받아들여지는 금식의 문제, 변신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면서 몽고반점으로 이루어낸 그 식물적 불꽃의 이미지에서 히라버 시간에서 이루는 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학의 문외이다 보니까 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그 시평을 읽으면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채식 주제를 전에 사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사장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동호 이사장님께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강연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는 점은 네. 그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죠. 손을 네.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강 작가가 올해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강 작가와 그 견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다음 한강 작가도 예측을 하셨다 그랬는데, 다음 노벨상 수상자로 지목할 만한 분이 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름은 거론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에 근접한 작가들. 네, 아까 일본의 경우를 처음 말씀드렸죠. 그 가와바다에서 오에 겐사부로까지 가는데 20년이 걸렸다. 아마 한국의 뛰어난 작가들은 당분간 노벨상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작가들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노벨상이 뭐 한국에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11년에 이제 노벨상 시상식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이 가까이 왔다. 머지않아 누군가 받을 것이다. 그가 누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한국 문학사의 역사적인 어떤 전환을 이루는 첫 작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봤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저런 연유로 만났지만 한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채식주의자가 좀 특별한 소설이다. 그래서 가장 근접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됐는데, 아마 한국에 지금 한강을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이 전 세계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한국의 작가들은 지금 세계 각국의 이 출판사로부터 섭외받고 뭐 판권 계약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외국의 노벨상 못지않은 문학상들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좀 더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호암산 관계하기 때문에 이 5분야에서 하는데, 그 분야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작가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 분야는 좀 더 객관적이에요. 문학은 주관적인 상상력이 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렇지만은 자연과학자들은 전 세계의 최고의 학술지라고 하는 이제 학술지의 작품이 논문을 실려야 되고, 그 논문이 1500회 이상 인용이 되면은, 피인용 지수가 1500회 이상이 되면은 노벨 수상자급 학자가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학자들이 한 10여 명이 있다고 하고, 한 2년 전에는 거의 내정됐다가, 그래서 수상자가 외국에 이제 유명 대학에 있었겠죠. 일본까지 와서 발표를 기다리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과학 쪽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쪽에서 수상자가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작가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성의 차원에서 자신의 문학을 전개한 후속적인 작품을 쓴다면, 그때 가서 당장은 나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보통 노벨상 수상 작가도 한 22개 국가 정도에서 자기 작품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특히 스웨덴어로 번역이 돼야 되고, 그런 저변이 형성되어야만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그 추천을 받습니다. 문학, 한국에서도 추천을 받고, 저도 추천한 경우도 있고, 그 수많은 작품에서 200편 고르고, 그리고 5편 고르고,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 한 편을 고르는데, 이번 수상 결정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한강이 수상 작가로 지목되고, 만약에 신문 기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갑니다. 한강이 수상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낙점이 찍힌 거고, 앞으로 지금 제가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상 받는다고 뭐 이 난리를 치고, 신문 기자들이 뭐 와서 취재를 하고 뭐 난리 하니까 거기 안 갔죠.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는 또 이 중국의 실험 작가가 유력하다 이런 또 소문이 나돌고, 그건 항상 루머화성의 얘기고, 노벨상 심사와 관련해서는 50년 후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의 작가의 수준이 낮아서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수준이 높지만
그것을 세계성의 차원에서 서양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작품으로서 받아들여주는 이런 단계가 돼야죠. 그걸 형성해 준 것은 사실은 BTS나 이 영화나 이 대중가요 이런 사람들이 커다란 공로를 했어요. 제가 23년 5월에 마르세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시에 대해 특강을 하고 한국시도 있고 프랑스 대학생들이 난리예요. 사인하러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야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의 시인을 한국의 문학을 문학의 언어로 받아들여주는구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전에는 이 서정주 같은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했지만 시인으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대표 시인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죠.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노벨상 받으신다고. 그분의 문학성은 한국에서는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단테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카프카 같은 사람도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이미 일찍 작고했기 때문에, 요절했기 때문에, 또는 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받은 경우가 아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히랍의 작가. 이 사람도 유명한 작가고 노벨상 반열에 올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렬된 거는 그 안티크리스트, 반기독교적인 문학을 썼다 해서 이 기독교의 비리를 폭로한 소설로 쓰고 있어. 거기서 아웃되고 그 대신 까뮤가 받았다는 거죠. 까뮤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아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전화를 했을 때 그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노벨상 작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선생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살았죠. 네. 그런 과정들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렸을 때 한강을 봤을 때는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병약해 보였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문학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이런 세계를 보여줄 줄은 미처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가 그 첫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작품들까지 평가되고, 그 원동력이 저는 몽고 반점에서 왔다고 봅니다. 몽고 반점은 한국인들이 근원적인 상상력 중에 하나고 태생적인 그거예요. 태고 쪽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포인트는 그 몽고 반점을 식물적 이미지로, 동물적인 것을 식물적 이미지로 만들어서 변신시킨 20세기 특이한 작품 중에 하나다. 위대한 작품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서양인들에게 뭔가 공감을 주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거 봤는데 카프카하고 다르네. 마르케스하고도 다르네. 특별한 소설이다. 네, 답변이 되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중부일보 주필 문기석입니다. 네. 돌려 말씀 여쭙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문열 씨가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본인도 축하하는데, 다만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약간 젤루시가 있는 얘기도 없지 않은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저 역시 읽어보면서, 오래전에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면서 이 철저히 그 아버지의 말대로 아마 우리 딸이 사진첩을 광주 5.18 그런 거에 관한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그 쓴 작품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 사진첩을 예전에 취재 시절에 뭐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첩들을 그 어린 소녀가 보고서 그 또 나이가 먹어서 학교 교수가 돼서 쓸 적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감상평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은 그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뭐 이문열 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수원에서 올해 옛날 과거 염태영 시장의 뭐 도움을 받고 다 아시겠지만은 수원 광교선에서 머무시던 고은 작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고은 작가 선생님이 가장 아마 요 노벨 문학상 요 때만 되면 아마 그 집에 고은 선생님 집에 몰려가서 한번 뭐 좀 시체말로 난리를 치던 그런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 보실 적에 이번엔 뭐 이제 산문이나 물론 소설로 저희가 탔지만은 고은 선생님 같은 그런 시가 다음 우리 뭐 노벨 문학상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는 문학의 장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단독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은 선생님이 아직은 뭐 포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은 선생님 뭐 적당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고은 선생님이 노벨 문학상의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은 선생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최초로 문학 강연 고려대학 국문과 본관 3층에 초대해서 말씀을 들은 시인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뭐 한국 사람들은 고은 시인이 최초의 수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분도 많고 본인 자신도 또 그거를 얘기하고 다녔고 또 그거를 밀어주는 또 어떤 힘들도 있었고 근데 뭐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되면서 이 한강이 불어갔던 채식주의자의 물결하고 고은 선생이 겪었던 그런 물결은 정반대의 물결이었죠.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은 한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고 수천 편의 작품을 또 쓰고 계신다고 해요. 그 작품이 정말로 위대한 작품이 좋아졌다는 말도 들었어요. 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벨상은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물결과 방향과 이것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군 하면은 맨 선두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노벨상 그 시상식 갔을 때 그 위원회로부터 들려 나오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 참 심하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투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투서가.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죠? 외국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투서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산적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뭐 그분이 훌륭한 선배 시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겠고 받을 수 있냐 없냐 문제는 아마 이문열 얘기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열하고 저거는 동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로 관계들이 있지만 이문열이 그 얘기했을 때는 자신들의 세대는 이게 책장이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문열은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강이 너무 젊은 작가가 받았다 이런 또 소리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와바다에서
그 다음 수상자 오웨이 겐사부로까지 가는 데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면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의 문학성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분을 초대해서 문학 강의를 듣고 그분에게 매혹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시적 능력이나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문열의 얘기라든가 일본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네, 선생님 고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사진기자 출신 조형기라고 합니다. 네. 저기 그 한강의 수상 소식을 그 TV 뉴스에서 스팟으로 보면서 대단한 반갑고 했었고요. 그 당시 기억에 갑자기 떠오른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위인 집에 인도시성 타고르하고 가바타 야스나리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가지고서 책을 3권을 구입을 했어요. 한강의 소설책을. 작은 포켓본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아마 이건 제가 무지하다는 얘기를 미리 자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몇 페이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지한 턱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 이거 책을 반가움에 샀는데 몇 페이지 진도를 못 나갔다. 했더니 저랑 공통된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단순히 제가 무지한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갭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자문을 한번 제가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채식주의자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읽기 어려운 소설이다.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재밌는 소설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체가 주는 어떤 것들이 그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그 중얼거림 속에 주술적인 효과를 불어넣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읽기 어려운 소설이라는 말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난해한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 그런 소설도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학성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읽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도 있게 인간의 문제를 탐구해서 나아갔냐, 독창적 개성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판단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읽기 쉬운 소설은 읽고 나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소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읽기 어렵다는 말에 저는 공감하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문학성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마 한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썼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하고 가냘픈 사람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봤을 때는 건강이 좀 회복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진 것 같다. 뭐 그전에 손가락 아프면 좋아졌냐, 다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제 작가적 명성도 없고 이제 이 유명세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은 읽기 쉽고 알아듣기 쉬워야 된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석가님 말씀이나 예수님 성경에 나온 얘기는 많이 듣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학은 특별한 개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편하게 독자를 놔두질 않아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내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이 앞에 계십니다. 강점석입니다. 네. 소설이나 시나 문학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외설성과 비난과 청소년 유해성 논란에 대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 제주도 4.3 사건과 6.25 한국전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시각, 역사성, 그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이런 몇 가지 점을 볼 때 아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의 그 항의로 인해서 아마 도서관에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검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이 책을 자기 자녀에게 읽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지동호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문제로 이 얘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설성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서양에서도 늘 문제가 됐죠. 그 로렌스의 차테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든가 또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설성 문제로 판매 금지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이것을 읽힐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금지시키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외설성 문제로 못 읽기 한다 하니까 그 부분만 더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고금소총 몰래 읽고 또 요새 야동이 발달해서 이것보다 더 야한 얘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걸 곤정 도서로 지정하냐 지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정책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학의 문제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그 광주 사태의 진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주인공은 동호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거기서 불러냈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이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 전체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한 부분만 얘기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문학에서는 강자의 역할을 다루는 것보다 약자의 힘을 다루고 약자의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것을 다루는 것들이 더 문학적으로 형성하기 쉽다는 거죠. 우연히 제가 봤는데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좀 더 큰 단위에서 보느냐 작은 단위에서 보느냐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역사를 뭐 왜곡했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를 날조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역사는 사실은 한강이 있던 이 소설보다 더 크고 넓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자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수용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읽자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얘기고 오늘 한강을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읽자라는 얘기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역사로 판단하고 말고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저로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 최동호 이사장님께서 작사를 하신 곡이 있습니다. 그 수원 남문의 언덕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들려주시죠. 수원 남문 감돌던 습습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면 일손을 놓고 달려와 발달산 언덕을 오른다. 낮은 담장 굽은 성터에서 풍겨오는 흙냄새가 어머니 젖가슴처럼 마음을 열고 반긴다. 담장 아래 토닥거리는 기낮은 햇빛과 느리고 뒤끝이 흐린 수원 사람들의 말소리가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골목길은 끊어졌지만 풍상의 세월을 열고 닫는 수원 남문은 오늘도 세상사 의연하게 굽어보며 서 있다. 담장 아래 토닥거리는 기낮은 햇빛과 느리고 뒤끝이 흐린 수원 사람들의 말소리가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골목길은 끊어졌지만 풍상의 세월을 열고 닫는 수원 남문은 오늘도 세상사 의연하게 굽어보며 서 있다. 수원 남문 감돌던 습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발달산 언덕을